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상투적인 인사가 이토록 가증스럽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향 냄새가 진동하는 장례식장 한복판,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사진 속에서 인자한 척 웃고 있는 옥분을 바라보며 지은은 지난 20년의 세월을 반추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지은은 복도 참 많다고,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부잣집 외아들인 태석을 만나 귀한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으니 그 정도 시집살이는 견뎌야 하는 게 당연한 팔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껍데기 속에서 지은의 영혼이 어떻게 난도질 당해 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옥부는 지은이 처자일을 잃었던 그날 이후로 그녀를 제 자식 잡아먹은 년이라 부르며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해왔습니다. 지은은 그 모진 매질보다 아픈 언어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오직 하나뿐인 아들 민준을 위해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런데 옥분이 숨을 거두기 직전 그 고요한 병실에서 지은의 귀에 꽂힌 옥분의 마지막 헛소리는 지은의 남은 이성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지은아, 내가 그 핏덩이를 떼어놓을 때 참 모질었지. 그래도 내 자식인 거 모르고 키운 게 어디냐. 그 소름 끼치는 한마디는 지은이 20년 동안 지켜온 인내의 댐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지은은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도 죄지은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도끼를 품은 한 마리 뱀이 되어 장례식장의 고요한 수면 위로 파란을 일으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조문객들이 가득 들어찬 그 엄숙한 공간에서 지은은 비로소 20년간 감춰왔던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타오르는 불길 같은 증오를 억눌렀습니다. 영정사진 속 옥부는 여전히 고고한 척 세상 모든 덕을 다 갖춘 할머니의 모습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태석은 곡소리를 내며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고 아들 민주는 상주 자리를 지키며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지은의 곁을 지나가며 지은아, 고생 많았다. 이제 어머님 좋은 곳 가셨으니 너도 마음 편히 먹어라라며 가식적인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은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좋은 곳이라니요. 옥분이 갈 곳은 차디찬 지옥뿐이었습니다. 지은은 상복 소매 속에 숨겨둔 차가운 서류 봉투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옥분이 죽기 전 지은이 은밀하게 진행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옥분의 실언을 들은 후 지은은 미친 사람처럼 민준의 칫솔을 챙겨 검사기관으로 달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받아든 결과지는 지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99.99%, 지은이 20년 전 낳자마자 죽었다고 믿었던 그 아이, 옥분이 화장해버렸다고 말하며 유골함조차 보여주지 않았던 그 가련한 핏덩이가 바로 지금 지은의 눈앞에서 상주복을 입고 서 있는 민준이었던 것입니다. 옥부는 지은의 자식을 빼앗아 고아원에 맡겼다가 1년 뒤 다시 입양이라는 형식을 빌려 집으로 데려오는 잔인한 연극을 펼쳤습니다. 며느리 지은에게는 평생 자식을 잃은 죄책감을 안겨주어 노예처럼 부리고 아들 태석에게는 밖에서 낳아온 자식인 양속여 가문이 대를 잇게 만든 것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지은은 피눈물이 났습니다. 조문객들이 가장 많이 몰린 저녁 시간, 지은은 천천히 제단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태석은 아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피곤하면 좀 들어가서 쉬어. 태석의 다정한 척하는 목소리가 지은의 귀에는 역겨운 소음으로 들렸습니다. 지은은 대답 대신 제단 위에 놓인 옥분의 영정사진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커다란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 죽음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절해서는 안 됩니다.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은에게 쏠렸습니다. 태석이 당황하며 지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은아, 너 왜 그래? 사람들 다 보는데 미쳤어? 어머님 가시는 길에 무슨 추태야. 하지만 지은은 태석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지은의 눈에는 이제 도끼와 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추태라고요? 아니요, 이건 정의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똑똑히 들으세요. 여기 영정사진 속에서 인자하게 웃고 있는 저 여자는 제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저 여자는 제 아이를 훔쳐간 유괴범이자 20년 동안 저와 제 아들의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악마입니다. 지은의 폭탄 선언에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상 치르다 미쳤나 보다라며 수군거렸고 태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지은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품 안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허공에 뿌렸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제가 20년 전 낳자마자 죽었다고 했던 제 아이 옥분 씨가 빼돌렸던 제 아들이 바로 지금 여기 서 있는 민준이입니다. 민준은 충격에 휩싸여 할 말을 잃은 채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낳아준 엄마가 따로 있는 줄 알고 길러준 엄마 지은을 은근히 무시하며 자랐던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엄마 아들이라고요? 민준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은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저지른 범죄의 전말을 하나하나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출산 직후 의식을 잃었을 때 산부인과 간호사를 매수해 아이를 빼돌린 것, 사산되었다는 거짓말로 지은을 기만한 것, 그리고 1년 뒤 입양아인 척 민준을 다시 데려와 지은에게 남의 자식을 키우는 고통을 준 것까지. 지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이제 비난 대신 경악 섞인 눈빛으로 영정사진과 지은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옥분의 화려한 장례식장은 이제 그녀의 추악한 범죄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주저앉았고 지은은 그런 남편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태석 씨, 당신도 몰랐겠지. 당신 어머니가 당신까지 속여가며 이런 짓을 했다는 걸. 하지만 당신의 방관이 이 비극을 키운 거야. 이제 이 집안의 가짜 평화는 끝났어. 지은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장례식장을 응시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옥분이 남긴 마지막 한 방울의 명예까지 모두 불태워버리기 위한 지은의 처절한 복수극이 이제 막 서막을 올린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터져나온 지은의 고발로 인해 옥분의 화려했던 명성은 단숨에 무너져 내립니다. 민주는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며 방황하고 태석은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과 아내에 대한 원망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한편 지은은 20년 전 사건에 가담했던 산부인과 간호사 혜란을 찾아가 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려 하지만 혜란은 옥분의 수하들에게 위협을 당하며 입을 열지 않습니다. 지은의 복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옥분이 미리 쳐놓은 또 다른 함정에 빠지게 될까요? 장례식장은 이제 통곡 소리가 아닌 경악과 불신이 뒤섞인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이 뿌린 유전자 검사 결과지는 마치 죽은 옥분의 죄상을 낱낱이 적은 고발장처럼 조문객들의 발치에 흩날렸습니다. 평생을 고고한 척, 자비로운 척 살아온 옥분의 영정사진은 이제 인자한 할머니가
아닌 갓난아이를 훔친 유괴범의 민낯으로 변해 지은을 노려보는 듯 했습니다. 남편 태석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결과지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민준이가 입양이 아니라 당신과 내 사이에서 나온 내 친자식이라고? 태석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은은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내가 자식을 잃고 가슴에 대못을 박은 채 살아갈 때 어머니 치맛자락 뒤에 숨어 방관하던 남편의 무능함이 이제야 칼날이 되어 그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런 태석을 외면한 채 충격으로 온몸을 떨고 있는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은 자신을 향해 손을 뻗는 지은을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할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엄마는 그냥 할머니가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잖아. 민준의 외침은 지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옥부는 20년 동안 민준의 머릿속에 지은을 능력 없고 출신 미천한 가짜 엄마로 각인시켰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삼키며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아, 엄마 눈 똑똑히 봐. 할머니가 너한테 준 건 사랑이 아니라 세뇌였어. 너를 내 품에서 뺏어가고 다시 데려와서는 나를 내 앞에서 죄인으로 만든 그 여자가 정말 내 할머니라고 생각하니? 지은의 단호한 눈빛 앞에 민주는 결국 무너져 내려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수라장이 되었지만 지은의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조문객들 사이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여자를 지목했습니다. 옥분의 신복이자 20년 전 지은의 출산을 도왔던 산부인과 간호사 혜란이었습니다. 혜란은 사색이 되어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지은이 미리 고용한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혜란 씨, 어디 가세요? 우리 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당신이 입을 열어야 어머님이 편히 가시지 않겠어요? 지은의 서늘한 목소리에 혜란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 씨, 미안해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원장님이랑 옥분 여사님이 시키는 대로. 아이가 죽었다고 서류 조작하고 다른 곳으로 빼돌린 거 다 그분들이 시킨 거예요. 혜란의 자백이 터져 나오자 장례는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이제 옥분의 집안을 향해 침을 뱉으며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명문가라 칭송받던 가문의 명예는 단 하룻밤 만에 쓰레기 더미로 전락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밤 빈소에는 오직 지은과 태석 그리고 민준만이 남았습니다. 화려했던 조화들은 시들어갔고 향로의 불꽃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술에 취해 영정사진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까지 이러실 수 있어요? 제 자식을 제 손으로 입양하게 만드시고 평생을 속이시다니요. 태석의 뒤늦은 절규는 공허했습니다. 지은은 그런 태석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몰랐던 게 아니야. 알고 싶지 않았던 거지. 어머니가 주는 돈과 권력이 달콤해서 내 눈물을 모른 척했던 거야. 당신도 어머니랑 똑같은 공범이야. 지은의 말에 태석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은 옥분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옥분이 민준을 입양하러 위장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짜 서류들과 지은의 친정집을 협박해 입을 막았던 편지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옥분은 죽을 때까지 이 증거들을 보물처럼 간직하며 지은을 조롱해왔던 것입니다. 민주는 밤새 거실 한 구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모든 기준이 사라져버린 청년의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지은은 민준에게 다가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민준아, 억지로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20년 세월이 하루아침에 지워지진 않겠지.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나는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남의 자식인 줄 알았을 때도 너는 내 유일한 희망이었어. 민주는 지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가 너무 무서워요. 죽어서도 우리를 비웃고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의 말처럼 옥분의 악행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변호사를 통해 미리 유언장을 남겨두었는데 거기에는 지은에게 단 한 푼의 재산도 상속하지 않으며 모든 재산은 민준이 태석의 호적에 입양아로 남아있을 때만 지급된다는 조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죽어서도 민준을 자신의 꼭두각시로 붙들어 매고 지은을 빈손으로 쫓아내려는 옥분의 마지막 독수였습니다. 지은은 유언장 내용을 확인하고 실수했습니다. 옥분은 끝까지 돈으로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지은에게 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옥분이 세운 그 가짜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변호사에게 연락해 옥분의 사후 재산, 몰수 소송과 더불어 과거 유괴 및 아동 학대 혐의로 형사 고발을 진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머님이 남긴 돈 사회에 다 환수시킬 거예요. 우리 민준이 이름으로 된 더러운 돈은 단일전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지은의 단호한 결단에 태석은 경악하며 말렸습니다. 지은아, 그러면 우리 다 길거리로 나앉아야 해. 제발 좀 참아. 태석은 끝까지 돈 걱정뿐이었습니다. 지은은 그런 남편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당신은 평생 그 돈 밑에서 벌벌 떨며 살아. 나는 내 아들이랑 사람답게 살 거야. 다음 날 아침 발인을 앞두고 지은은 옥분의 관 앞에 섰습니다. 상주복을 벗어 던지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지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관 위에 침을 뱉듯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옥분 씨,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당신이 공들여 쌓은 이 가문의 이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이름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지옥에 가서 당신이 뺏은 우리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평생 시달리길 바라. 지은은 민준의 손을 잡고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태석이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지은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밖은 눈이 부시게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시는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잔당들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자신을 공격해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30억 자산가였던 옥분의 유산 전쟁은 이제 장례식장을 넘어 법정으로 그리고 세상 밖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떠난 지은과 민준 앞에 옥분의 숨겨진 혈족들이 나타나 유산 소송을 제기하며 압박해옵니다. 태석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결국 어머니의 편에 서서 지은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으며 그녀를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한편 민주는 할머니의 일기장에서 충격적인 비밀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20년 전 아이 바꿔치기에 태석 또한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단서였습니다. 지은은 남편마저 적이 된 이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어떻게 아들을 지켜낼까요? 장례식장에서의 폭탄 선언 이후 지은과 민준이 마주한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남긴 거대한 유산의 향방을 두고 하이에나처럼 기회를 엿보던 친척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상복을 벗어 던지고 민준의 손을 잡은 채 옥분의 저택을 나왔지만 갈 곳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옥분의 철저한 감시 아래 경제적 권리라고는 단 한 푼도 쥐어보지 못했던 지은이었기에 그녀의 수중에는 당장 하룻밤 묵을 방을 구할 돈조차 부족했습니다. 반면 남편 태석은 장례를 마친 뒤 어머니 옥분의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의 효력을 확인하며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태석은 아내 지은이 저지른 장례식장의 소동을 심각한 정신, 질환에 의한 망상으로 몰아가기 위해 친척들과 입을 맞췄습니다. 만약 지은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옥분의 범죄를 입증하게 된다면 옥분의 모든 재산이 몰수되거나 민준의 상속권에 치명적인 법적 하자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태석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 차가운 목소리로 협박했습니다. 지은아, 제발 정신 차려. 지금이라도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장례식장에서 한 말은 다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사과해. 그럼 내가 병원 치료받게 해주고 생활비는 챙겨줄게. 하지만 계속 이렇게 나오면 넌 민준이 얼굴도 평생 못 보게 될 거야. 태석의 비겁한 제안에 지은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의 아이를 유괴한 시어머니의 편에 서서 아내를 미친년으로 몰아가는 현실이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좁고 허름한 모텔방에서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은 할머니에 대한 배신감과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며칠 사이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 방에서 이걸 가져왔어요. 민준이 품속에서 꺼낸 것은 옥분이 생전에 보물처럼 아끼던 자개함 속에 숨겨져 있던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옥분의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20년 전의 진실보다 더 잔혹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옥분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태석이가 그 계집애를 임신시켰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하지만 우리 가문의 씨를 말릴 순 없으니 아이만 취하고 계집애는 내쫓을 궁리를 해야겠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대목이었습니다. 태석이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제 자식을 죽었다고 속이고 다시 데려오기로 한 내 계획을 듣고 놈은 처음엔 겁을 집어먹더니 결국 재산을 지키려면 그 방법뿐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못난 놈 역시 내 아들답다. 지은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옥분만의 단독 범행인 줄 알았는데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믿었던 남편 태석마저 제 자식을 죽었다고 속이는 연극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지은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민주는 그런 엄마를 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빠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나를 다시 데려오는 걸 아빠가 허락했다고요?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옥분이라는 악마가 쳐놓은 덫에 태석이라는 비겁한 공범이 함께 있었음을 알게 된 지은은 이제 슬픔을 넘어선 처절한 사리를 느꼈습니다. 지은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영향력이 미치는 동네의 변호사들은 모두 지은의 사건을 맡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미 태석이 손을 써둔 상태였던 것입니다. 지은은 포기하지 않고 옥분에게 원한이 있거나 옥분의 비리를 알고 있는 인물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은은 옥분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쫓겨났던 전직 가정부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옥분의 악행을 지켜보며 남몰래 증거를 수집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스님은 지은에게 옥분이 민준을 유괴한 뒤 고아원에 잠시 맡겼을 때 작성했던 은밀한 후원 장부와 태석이 아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고아원 원장에게 건넸던 뒷돈의 명세를 건넸습니다. 지은 씨, 옥분 여사는 죽었지만
그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태석 씨가 지금 재산을 지키려고 당신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는데 이 장부면 충분히 반격할 수 있을 거예요. 지은은 수님의 도움으로 태석의 공범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인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지은은 이 증거들을 들고 태석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옥분의 저택으로 향하는 지은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지은이 저택에 들어서자 태석은 친척들과 모여 앉아 유산 배분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나타나자 태석은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며 경비원을 부르려 했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어디라고 또 나타나? 당장 끌어내. 태석의 고함에 지은은 가방에서 옥분의 일기장과 후원 장부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태석 씨, 당신도 참 대단해. 제 자식을 죽었다고 아내를 기만하고 어머니랑 짜고 유괴극을 벌인 공범이면서 어떻게 상주 노릇을 할 수 있었어? 여기 내 어머니가 친절하게 내 이름까지 다 적어두셨더라. 내가 어떻게 고아원에 돈을 줬는지, 어떻게 나를 속였는지 전부 다 말이야. 친척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태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지은은 주저앉은 태석의 귀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정신병자로 몰겠다고? 해봐. 그러면 나는 이 장부를 경찰에 넘기고 당신을 유괴 및 아동학대 방조죄로 감옥에 보낼 테니까.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의 유산 단 한 푼도 구경 못하게 해줄게. 지은의 서슬 퍼런 복수가 이제 태석의 목을 죄기 시작했습니다. 태석은 자신의 범죄 사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지은에게 무릎을 꿇고 애걸복걸하며 합의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지은은 이미 마음을 굳혔고 민준 또한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궁지에 몰린 태석은 지은의 약점을 잡기 위해 지은의 친정 식구들을 매수하여 지은을 고립시키려는 더러운 계략을 세웁니다. 한편 옥분이 숨겨두었던 또 다른 비밀 계좌와 금고의 존재가 드러나며 유산 전쟁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과연 지은은 태석의 방해를 뚫고 진정한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태석의 비굴한 무릎은 지은의 마음을 단 1mm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때 평생을 의지하려 했던 남편의 어깨가 이제는 오물보다 더럽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제 자식을 죽었다고 속이는 인면수심의 연극에 동참하고도 20년을 뻔뻔하게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을 해온 태석을 보며 지은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태석은 지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우리 둘 다 길거리로 쫓겨날 판이었어. 나도 괴로웠어. 민준이를 다시 데려온 건 너를 위해서였어. 그 가증스러운 변명에 지은은 태석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나를 위해서라고? 아니, 당신은 당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내 가슴에 칼을 꽂은 거야. 당신이 민준이를 볼 때마다 느꼈을 그 추악한 우월감, 내가 다 찢어발겨줄게. 지은은 옥분의 일기장과 후원 장부를 가슴에 소중히 품고 저택을 나왔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집안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법의 심판대 위에 이 가짜 인간들을 세워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가 더 사납게 달려드는 법이었습니다. 태석은 지은의 법적 대응을 막기 위해 가장 치졸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지은의 유일한 혈육인 친정 오빠와 올케를 돈으로 매수한 것입니다. 지은이 의지할 곳이라곤 친정뿐이라는 사실을 안 태석은 지은의 친정 오빠에게 억대의 현금을 제시하며 지은을 설득하라고 사주했습니다. 처남 지은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러다가 재산 다 날리고
우리 다 망합니다. 지은이 좀 설득해서 소 취하하게 하세요. 그럼 천안 빚 다 갚아주고 상가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평생 도박빚에 허덕이던 오빠는 태석의 제안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지은이 잠시 몸을 피하고 있던 고시원까지 찾아온 오빠는 지은의 뺨을 때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이 미친년아.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그 난리를 치고도 정신 못 차려. 남편이 용서해 준다 할 때 얼른 들어가서 빌어. 내가 뭔데. 우리 집안 앞길을 막아. 믿었던 오빠마저 태석의 개가 되어 자신을 핍박하자 지은은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올케까지 가세에 고집 그만 피우고 돈 좀 챙겨서 조용히 살자며 지은을 다그쳤습니다. 지은은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혈육마저 돈 앞에 무너지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지은을 다시 일으킨 건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외삼촌의 멱살을 잡으며 외쳤습니다. 다 나가세요.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돈 때문에 동생까지 파는 당신들이 무슨 가족이야. 민준의 단호한 태도에 친정 식구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물러갔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갈갈이 찢겨나간 뒤였습니다. 태석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은이 과거에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던 기록을 입수해 지은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일부 자극적인 매체들은 30억 자산가 며느리의 망상, 장례식장, 잔혹사라는 제목으로 지은을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순식간에 지은은 돈에 눈먼 미친 며느리가 되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모텔 방구석에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자신의 소식을 보며 넋을 잃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세상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 태석의 돈은 그 진실을 덮기에 너무나 거대해 보였습니다. 그때 지은의 휴대폰으로 영상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장례식장에서 자백했던 간호사 혜란이었습니다. 혜란은 옥분의 수아들에게 납치당할 뻔했다가 간신히 도망쳐 숨어있던 중이었습니다. 영상 속 혜란은 겁에 질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지은 씨, 미안해요. 옥분 여사가 생전에 작성했던 진짜 유언장이 또 있어요. 지금 태석 씨가 들고 있는 건 가짜예요. 진짜 유언장은 병원 지하 금고에 보관되어 있어요. 거기에 모든 진실이 적혀 있어요. 지은은 혜란의 제보를 듣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태석이 안심하고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때 그 가짜 성벽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지은은 민준과 함께 혜란이 알려준 병원 지하 금고를 찾아갔습니다. 옥부는 생전에 병원에 거액을 기부하며 개인 금고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옥분의 인감과 신분증을 미리 챙겨두었던 덕분에 금고를 열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쇳덩이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낡은 녹음기. 하나와 변호사의 공증이 찍힌 또 다른 서류였습니다. 녹음기 버튼을 누르자 죽은 옥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석아, 내가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마 내가 죽은 뒤겠지.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지은이 아이를 빼돌리는데 찬성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내 재산을 노리고 나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는 걸. 내가 내 약에 손을 대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지은과 민주는 경악했습니다. 태석은 단순히 공범을 넘어 재산을 빨리 상속받기 위해 어머니 옥분을 서서히 독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분은 아들의 배신을 진작에 알고 있었고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지은과 민준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는 유언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지은은 녹음기를 손에 쥐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옥분과 태석, 이 모자는 서로를 증오하고 이용하면서도 돈이라는 밧줄에 묶여
괴물처럼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은은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은은 곧바로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태석이 언론을 매수해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만드는 동안 지은은 태석의 살인 미수와 유괴, 공모 증거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태석의 저택에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태석은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영문을 모른 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들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태석이 발악했지만 경찰은 지은이 제출한 녹음기와 의료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태석의 안색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은은 경찰차에 올라타는 태석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석 씨, 어머니가 지옥에서 당신 기다리고 계신데 가서 당신들이 저지른 죄 평생 속죄하며 살아. 태석은 절규하며 지은을 불렀지만 지은은 민준의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석이 연행되던 순간 옥분에 숨겨진 변호사가 나타나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발표했습니다. 옥분이 남긴 진짜 유언장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30억의 유산은 지은이나 민준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제3의 인물에게 상속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인물은 바로 20년 전 옥분이 아이를 빼돌리는데 협조했던 병원 원장의 숨겨진 자식이었습니다. 옥분은 죽어서도 지은과 태석 모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마지막 덫을 놓았던 것입니다. 지은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돈이라는 악마가 끝까지 자신들을 비웃고 있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쳤습니다. 민주는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더러운 돈 없어도 돼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해요. 지은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옥분이 남긴 그 제3의 인물이 누구인지 밝혀지는 순간 지은은 다시 한번 기절할 듯한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그 인물은 바로 지은이 가장 믿었던 조력자, 헤란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은을 돕는 척하며 뒤에서 옥분의 유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던 헤란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헤란은 옥분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여 유언장을 수정하게 했고 이제는 민준의 상속권마저 박탈하기 위해 지은을 다시 한번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한편 감옥에 갇힌 태석은 헤란의 배신을 알고 지은에게 비밀 장부의 위치를 알려주며 복수를 제안합니다. 돈 앞에 우정도 의리도 사라진 잔혹한 유산 전쟁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헤란의 배신은 지은의 심장에 다시 한번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습니다. 유일한 조력자라 믿었던 친구가 사실은 옥분과 결탁하여 유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은 지은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기에 충분했습니다. 헤라는 옥분의 약점을 잡고 협박해 자신의 아들을 유산 상속자로 올리는 비밀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고 그동안 지은을 돕는 척하며 태석을 파멸시킨 것도 결국 자신의 아들이 가져갈 몫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은은 헤란을 향해 분노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헤란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만은 내 진심을 알아줄 줄 알았는데. 하지만 헤란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30억이야. 그 돈이면 평생을 남의 집 종살이하던 내 인생도 내 자식 인생도 바꿀 수 있어. 너도 결국 돈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그 난리를 친 거 아니었니? 헤란의 차가운 말에 지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돈이라는 괴물은 가장 가까웠던 친구마저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헤란은 이제 민준의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 지은이 과거에 저지르지도 않은 가상의 범죄 사실을 꾸며내어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어머니 독살 미수와 유괴, 공모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태석은 혜란의 배신 소식을 듣고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평생 어머니 밑에서 굴욕을 견디며 지켜온 재산이 며느리도 아닌 일개 간호사의 자식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태석은 면회를 온 지은에게 피 묻은 손톱을 드러내며 제안했습니다. 지은아,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줘. 그럼 혜란이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줄게. 옥분 여사가 생전에 혜란이의 아들이 사실은 원장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장부가 있어. 혜란이가 옥분을 협박했던 그 내용 말이야. 태석은 혜란의 아들이 유산 상속의 자격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갈등했습니다. 남편 태석을 용서하고 그의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혜란의 탐욕에 모든 것을 내어줄 것인가. 지은의 눈앞은 캄캄한 안개 속 같았습니다. 그때 민준이 지은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손 잡지 마세요. 그 더러운 돈 때문에 또 다른 괴물이 되지 마세요. 우리가 증명해야 할 건 돈의 주인이 아니라 저들이 저지른 죄예요. 민준의 맑은 눈망울을 본 지은은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지은은 태석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혜란에게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은은 혜란의 아들이 상속자로 지정된 유언장이 강압과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옥분이 남긴 또 다른 흔적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은 생전에 자신의 방 구석구석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 두었는데 그곳에는 혜란이 옥분을 협박하며 유언장 수정을 요구하는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옥분은 아들 태석도 며느리 지은도 믿지 못했지만 자신을 협박하는 혜란만은 반드시 지옥으로 데려가려 했던 것입니다. 지은은 그 녹음 파일을 들고 혜란을 찾아갔습니다. 혜란은 이미 유산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려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지은이 내민 녹음 파일을 듣는 순간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당장 내놔. 혜란이 미친 듯이 달려들었지만 지은은 차갑게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혜란아, 넌 옥분 씨를 너무 몰랐어. 그 여자는 자기가 죽어서도 남들이 행복해지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야. 내가 협박한 그 순간부터 넌 이미 옥분의 덫에 걸린 거야. 지은은 혜란에게 자수할 기회를 주었지만 탐욕에 눈이 먼 혜란은 오히려 지은을 해치려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이 비극은 이제 법정이라는 최후의 전쟁터로 옮겨졌습니다. 언론은 로또 신혼부부의 추태보다 더 자극적인 30억 유산 전쟁의 민낯을 연일 보도했고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법정에서 지은은 당당하게 증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옥분의 악행, 태석의 방조와 살해, 그리고 혜란의 배신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나갔습니다. 판사 앞에서 지은은 사랑의 맹세 대신 서로를 향한 저주와 욕설을 뱉어내는 태석과 혜란을 보며 처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돈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척한 거 아니야? 라는 질문에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는 광경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은은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돈은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마의 열매입니다. 저는 오직 제 아들이 유괴범의 손자가 아닌 당당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진실만을 원합니다. 지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법정안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법원은 옥분의 유언장 전체를 무효로 판결했고 옥분의 모든 재산은 국가로 귀속되거나
피해자들의 보상금으로 사용될 것을 명령했습니다. 태석은 살인미수와 유괴 공모로 중형을 선고받았고 해란 역시 협박과 사기 미수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3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에 매달려 서로를 난도질하던 자들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쇠창살 뿐이었습니다. 지은은 법정을 나오며 민중과 함께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은 사라졌고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지만 지은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족쇄를 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민준의 손을 잡고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지은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지은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지은의 친모가 나타나면서 옥분이 숨겨왔던 마지막 비밀이 밝혀집니다. 사실 지은의 친모는 옥분에게 돈을 받고 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옥분의 계략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모녀는 오열하며 재회하지만 옥분이 남긴 마지막 유산인 진짜 30억의 행방이 담긴 보물지도가 지은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은은 다시 한번 돈의 유혹 앞에 서게 될까요? 아니면 그 돈을 완전히 불태우고 새로운 삶을 선택할까요? 법원 계단 아래 20년 전 세상을 떠난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의 야윈 얼굴을 마주한 순간 지은은 세상이 멈춰버린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옥부는 지은을 철저히 고립시키기 위해 지은의 친정어머니가 돈을 받고 딸을 팔아 도망갔다는 파렴치한 거짓말을 주입해왔고 지은은 평생 어머니를 원망하며 외로움의 불길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옥분이 저지른 또 다른 잔혹한 범죄였습니다. 옥분은 지은의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를 목격한 친모를 입막음하기 위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가두고 사망 신고까지 처리했던 것입니다. 20년 만에 지옥 같은 병원 문을 열고 나온 어머니는 지은의 손을 잡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아,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 여자가, 그 악마 같은 여자가 나를 가둔 거란다. 어머니의 오열 섞인 고백에 지은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30억이라는 돈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옥분의 악행은 죽어서도 끝을 모르고 지은의 인생을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이제 돈이 아닌 잃어버린 시간과 파괴된 인륜을 되찾기 위해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은은 어머니를 모시고 민중과 함께 옥분의 유품이 보관된 창고를 다시 찾았습니다. 해란과 태석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재산이 몰수되는 와중에도 옥분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마지막 비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옥분은 생전에 지은에게 내가 내 말을 끝까지 잘 들으면 30억보다 더 큰 선물을 주겠다며 비웃곤 했습니다. 지은은 옥분이 아끼던 낡은 경전의 속지를 뜯어냈습니다. 그곳에는 옥분이 평생을 바쳐 모은 진짜 비자금의 행방과 그 돈을 세탁하기 위해 이용했던 고위층들의 명단이 담긴 장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30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옥분은 이 장부를 무기로 세상을 조종하며 살아왔고 죽어서도 이 장부가 지은이나 태석의 손에 들어가 세상을 뒤흔들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옥분은 지은이 이 돈의 유혹에 빠져 자신과 똑같은 괴물이 되기를 갈망하며 마지막 덫을 놓은 셈이었습니다. 지은은 장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이 장부만 있으면 해란에게 빼앗길 뻔했던 30억의 몇 배에 달하는 부를 거머쥘 수 있었고 자신을 멸시했던 시댁 친척들과 오빠 내외를 단숨에 꿀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민준의 맑은 눈동자와 20년 만에 되찾은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를 보며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그 피 묻은 돈을 쥐는 순간 자신은 옥분이 설계한 영원한 지옥의 계승자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라이터를 켰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준의 물음에 지은은 서글프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민준아, 이 종이 조각들은 우리 가족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악마의 계약서야. 이걸 태워버려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어. 지은은 옥분의 평생이 담긴 비밀 장부와 비자금 서류들에 불을 붙였습니다. 화마가 탐욕의 기록들을 집어삼키며 시뻘건 불꽃을 내뿜었습니다. 20년의 세월, 억울함과 증오, 그리고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던 그 거대한 황금의 신기루가 연기가 되어 하늘로 흩어져 갔습니다. 지은은 불길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비로소 악연의 사슬을 끊어낸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얼마 후 지은은 어머니와 민준을 데리고 바닷가 근처 작은 마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화려했던 30억의 꿈은 사라졌고 수중에는 남편 태석과의 이혼 합의금으로 받은 최소한의 생활비뿐이었지만 지은의 얼굴에는 장례식장에서의 그 도끼 서린 모습 대신 은은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민주는 이제 할머니의 손자가 아닌 지은의 아들로서 평범한 대학 생활을 시작했고 지은은 치매 기운이 있는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잃어버린 모녀의 시간을 채워나갔습니다. 감옥에 갇힌 태석은 면회를 거부하는 지은을 향해 매일같이 용서를 비는 편지를 보냈지만 지은은 단 한 통의 편지도 읽지 않고 반송했습니다. 용서는 신의 영역일지 모르나 망각은 지은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권리였습니다. 해란 또한 탐욕의 대가로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벽 안에서 서서히 미쳐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권선징악의 결말은 차가웠으나 진실은 따뜻했습니다. 지은은 어느 맑은 오후 민준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며 문득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옥분의 영정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눈빛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고 거짓으로 진실을 가릴 수 있다고 믿었던 노인의 최후는 결국 연기처럼 사라졌지만 지은이 지켜낸 아들과 어머니는 실제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지은은 바다를 향해 나지막이 음조렸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어머님. 당신 덕분에 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이제 당신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제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지은은 민준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30억 로또보다 더 찬란한 행운은 바로 지금 내 옆에서 웃고 있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지은은 20년 만에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례식장의 고발자로 시작된 한 여자의 처절한 사투는 그렇게 가족이라는 이름의 용서와 화해로 위대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